저 양반은 눕고 있어도 오래 못 갑니다. 장터가 얼어붙었습니다. 8살 아이의 한마디에 말최고 부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헌데 이 아이 그냥 아이가 아닙니다.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이 훤히 보이는 관상 천재였던 것이지요. 떠돌이 엿장수가 길에서 주워 키운 이 아이가 훗날 온 고을의 운명을 뒤바꿀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엿장수는 이 천재 아이를 무사히 지켜낼 수 있을까요? 희월 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엿장수가 주워온 관상 천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 한 줄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3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엿장수 막손이는 지리산 자락을 넘어 남원 장터로 가는 길이었어요. 등에는 엿가락이 가득 든 지게를 지고 손에는 낡은 가위를 들고 있었지요. 찰칵찰칵 가위 소리를 내며 산길을 걷던 막손이는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풀숲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막손이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사람 소리였어요.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 보니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고 입술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며칠은 굶은 듯 갈비뼈가 훤히 드러나 있었지요. 막손이는 얼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품에 안긴 아이는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등에 진 엿지개를 내려놓고 물통에 물을 아이 입술에 적셔 주었습니다. 아이가 간신히 눈을 떴어요. 그 눈이 이상했습니다. 맑은데 깊었고 어린아이 같지 않게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막손이는 아이를 업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죽 한 그릇을 얻어먹이고 몸을 씻기고 헌 옷을 입혔어요.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물어도 고개만 저었어요. 아니,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막손이는 원래 혼자였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없이 장터에서 장터로 떠돌며 엿을 파는 것이 전부인 인생이었지요. 먹고 살기도 빠듯한 처지에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냥 버려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는 막손이의 짐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장터로 떠돌며 막손이는 아이에게 밥을 먹였어요. 엿 한 가락 팔아서 죽 한 그릇 사 먹이고 또 한 가락 팔아서 집신 한 켤레 사 주었지요. 입에서는 투덜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달랐어요. 아이가 죽을 맛있게 먹으면 괜히 뿌듯했고 잠든 얼굴을 보면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요. 막손이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 인생에 얼마나 큰 존재가 될지.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에 한두 마디 할까 말까였어요. 하지만 눈은 늘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는 사람들, 길에서 마주치는 낯선 얼굴들. 아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난히 오래 바라보았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둘이서 허름한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옆 탁자에 장사꾼 몇 명이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큰 소리로 자랑을 늘어놓았어요. 내일 큰 거래가 있다느니 한 미천 잡게 생겼다느니 하면서요. 그때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막손이는 깜짝 놀랐어요. 아이가 먼저 말을 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일 거래를 못한다고요. 막손이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저 장사꾼의 얼굴만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다음 날 소문이 장터에 퍼졌습니다. 어젯밤 그 장사꾼이 도둑을 만나 물건을 전부 털렸다는 것이었어요. 거래는 물 건너갔고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막손이는 국밥 한 그릇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맞은편에 앉은 아이를 바라보았지요.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손이는 알았어요. 이 아이의 눈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보인다는 걸.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 가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막손이는 아이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를 지날 때마다 아이는 사람들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무언가를 읽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를 세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막손이는 궁금했지만 함부로 묻지 않았어요. 아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지요.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전주 장터에서 엿을 팔고 있는데 한 안악이 다가왔어요.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여인이었는데 얼굴에 시름이 가득했습니다. 엿 한 가락을 사면서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시어머니 병환이 깊어서 약값이 태산 같다고 했습니다. 막손이가 위로의 말을 건네려는데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곧 나으십니다. 안악이 깜짝 놀라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손이도 당황했어요. 아이는 담담한 표정으로 안악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지요. 안악은 어린아이의 말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돌아갔습니다. 열흘 뒤 그 안악이 다시 찾아왔어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기적처럼 회복했다면서 여지열 가락을 샀어요. 아이에게 고맙다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갔지요. 막손이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의 눈에는 분명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보인다는 것을요. 그날 밤 막손이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 눈에는 뭐가 보이는 거냐? 아이는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람 얼굴에 그 사람 앞날이 보여요. 막손이는 숨을 멈췄습니다. 관상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 얼굴로 운명을 읽는 술법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그건 도사나 점쟁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5살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준 거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보였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자라면서 알게 되었다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무서워하고 귀신 들렸다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막손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아이가 왜 산속에 버려져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아마도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어린 것이 이상한 소리를 하니 귀신 씨였다고 여겼겠지요. 그래서 산에 내다 버린 것이었습니다. 막손이는 아이의 어깨를 움켜쥐었어요. 이 눈이 내 잘못이냐? 남들보다 많이 보는 눈인 것뿐이다. 아이의 눈에 처음으로 물기가 어렸습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막손이는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무서워할 게 뭐가 있냐? 나는 엿장수다. 엿 파는 것 말고는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야. 그날 밤 아이는 처음으로 막손이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작은 손이 막손이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막손이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었지요. 세상에 알려지면 탈이 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양반들이 탐을 낼 것이고 점쟁이들이 시기할 것이었어요. 어쩌면 더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지요. 막손이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의 재주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겠다고요. 하지만 운명은 막손이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남원 장터에서 일이 터졌어요.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인 최 주사가 장터에 나타났습니다. 하인들을 줄줄이 데리고 거드름을 피우며 걸어왔지요.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최 주사가 엿 좌판 앞을 지나가다가 막손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가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최 주사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저 사람 얼굴에 검은 기운이 가득해요.
최 주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최 주사의 하인이 그 말을 들었어요. 최 주사의 하인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이놈이 지금 뭐라 했느냐? 하인이 최 주사에게 달려가 귀옛말을 했어요. 최 주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습니다. 고을에서 가장 큰 부자에게 검은 기운이 가득하다니. 그것도 엿장수 옆에 붙어 다니는 거지. 아이가 한 말이었지요. 최 주사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놈의 엿장수, 내 옆에 있는 게 내 자식이냐? 막손이는 얼른 아이를 등 뒤로 숨기며 허리를 굽혔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는 아이일 뿐이라고, 철없는 것이 아무 말이나 한 것이라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최 주사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검은 기운이 가득하다고, 이 천한 것이 감히 나를 저주하느냐. 최 주사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막손이가 재빨리 아이를 감싸 안았어요. 매가 막손이의 등짝에 내리꽂혔습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막손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아이만 맞지 않으면 되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최 주사는 이 고을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돈으로 관아도 쥐락펴락하는 자였지요. 다음에 또 이따위 소리가 들리면 둘 다 죽여버리겠다. 최 주사가 침을 뱉고 가버렸습니다. 막손이는 등이 터져 피가 흘렀지만 아이를 꼭 안은 채 일어났어요.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둘은 장터 구석 헛간에서 밤을 보냈어요. 막손이가 등에 상처를 대충 씻어내는데 아이가 다가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대신 아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저 양반은 석 달을 못 넘겨요. 막손이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얼굴에 죽을 상이 보여요. 코끝이 검고 눈 아래가 푸르러요. 석 달 안에 큰 화를 당해요. 막손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 말은 절대로 밖에서 하면 안 된다고. 사람 죽고 사는 이야기를 함부로 입에 담으면 화를 부른다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달이 지났습니다. 막손이와 아이는 남원을 떠나 다른 고을로 옮겨 다녔어요. 최 주사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일부러 먼 곳만 골라 다녔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놀라운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남원 최 주사가 벼락을 맞아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최 주사가 새로 지은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졌다고 했어요. 창고는 불타고 최 주사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었지요. 정확히 두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막손이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아이가 석 달을 못 넘긴다고 했는데 정말로 석 달이 채 되기 전에 죽은 것이었습니다. 막손이는 아이를 데리고 얼른 장터를 빠져나왔어요. 누군가 이 사실을 연결 지으면 큰일이 날 터였지요. 하지만 소문은 생각보다 빨리 퍼졌습니다. 어디서 들었는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엿장수 옆에 붙어 다니는 아이가 최 주사 얼굴을 보고 죽을 상이라고 했다더라. 그게 정말로 맞아떨어졌다더라 하는 소문이었지요.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치부되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엿을 팔고 있는데 낯선 사내가 다가왔어요. 비단 옷을 입은 것을 보니 양반집 하인 같았습니다. 사내가 막손이 앞에 서서 물었어요. 관상 보는 아이가 여기 있느냐고요. 막손이는 모르는 일이라고 손사래를 쳤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감께서 아이를 보고 싶어 하신다. 거절하면 좋지 않을 게다. 막손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아이의 재주가 세상에 알려지면 이런 일이 끊이지 않을 터였지요. 막손이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막손이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아이는 그냥 데리고 다니는 고아일 뿐이고 관상 같은 건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하지만 사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 대감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신다며 거절하면 좋지 않을 거라고 협박했지요. 막손이는 그날 밤 아이를 데리고 그 고을을 떠났습니다. 그 뒤로 막손이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사흘을 넘기지 않고 다른 장터로 옮겼고 아이에게는 절대 사람 얼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아이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막손이의 등에 남은 흉터를 보았기 때문이었지요. 자기 때문에 맞은 매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아이는 이제 7살이 되었고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막손이 곁에서는 조금씩 웃음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손이도 아이가 없는 삶은 이제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이는 막손이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지만 둘 사이에는 그런 말이 필요 없었지요.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에 둘은 산골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어요. 주막 안에는 손님이 몇 명 있었는데 구석에 앉은 노인 하나가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병이 깊어 보였지요. 아이가 그 노인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막손이가 눈치를 채고 아이의 손을 잡아 끌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막손이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 어르신은 병이 아니라 독이라고 누군가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다고 했어요. 막손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이는 노인의 얼굴에 도끼가 서려 있다고 했어요. 병으로 아픈 사람과 독에 당한 사람은 얼굴빛이 다르다고 했지요. 막손이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서면 또 탈이 날 것이 뻔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지요. 막손이는 조심스럽게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댁에서 드시는 음식 중에 이상한 것이 없느냐고 넌지시 물었어요. 노인은 의아한 표정으로 막손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손이가 머뭇거리는데 아이가 다가와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어르신, 약 드시지 마세요. 그 약이 독이에요. 노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막손이가 얼른 아이를 끌어안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둘러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노인이 막손이의 소매를 붙잡았어요.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막손이는 어쩔 수 없이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사람 얼굴을 보면 뭔가가 보인다고, 병으로 아픈 것과 독에 당한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노인은 한참을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렸어요. 노인은 한양에서 내려온 퇴직 관리였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시골에서 조용히 여생을 보내려 했는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지요. 혹시 내 아들이?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인은 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산을 빨리 물려받으려고 친아버지에게 독을 먹이다니 차마 믿을 수가 없었지요. 노인이 막손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소. 덕분에 목숨을 건졌소. 막손이는 손사래를 쳤어요. 은혜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어요. 하지만 막손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알지 못했어요.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 그림자의 정체는 노인의 아들이 보낸 하인이었습니다. 노인의 아들 박치수는
아버지가 약을 먹고도 죽지 않자 초조해하던 참이었어요. 하인을 시켜 아버지의 동태를 살피게 했는데 그날 밤 주막에서 벌어진 일을 고스란히 듣게 된 것이지요. 엿장수 옆에 붙어 다니는 아이가 독을 알아챘다는 말에 박치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그 아이를 없애야 했어요. 아버지가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증거를 없애야 했습니다. 박치수는 고을의 건달패 두목을 찾아갔어요. 돈 100냥을 내밀며 엿장수와 아이를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지요. 건달패 두목은 코웃음을 치며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무렵 막손이와 아이는 인근 장터에서 엿을 팔고 있었어요. 노인과 헤어진 뒤로 막손이는 더욱 조심했습니다. 아이에게 절대 사람 얼굴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단단히 일렀지요. 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자신의 능력이 화를 부른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지요. 장이 파할 무렵이었습니다. 막손이가 엿지게를 지고 장터를 빠져나오는데 낯선 산에 대여 선명히 앞을 막아섰어요. 하나같이 험상궂은 얼굴에 손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막손이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등 뒤로 숨겼어요. 내 놈이 엿장수 막손이냐? 막손이는 대답 대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장터는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도망칠 곳이 없었어요. 사내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막손이는 엿지게를 내려놓고 아이를 꼭 끌어안았지요. 아이는 건드리지 마라. 나한테 무슨 원한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 사내들이 비웃었어요. 아이가 문제라서 왔다며 둘 다 조용히 사라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손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이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아이만큼은 지켜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 아이가 막손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어요. 아버지, 저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오늘 안에 죽어요. 막손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도 처음이었고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사내들도 멈칫했습니다. 아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요. 아이가 사내들 중 덩치가 가장 큰 자를 가리켰어요. 저 사람이에요. 얼굴에 흉사가 가득해요. 오늘 해가 지기 전에 죽어요. 사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황당한 소리라며 비웃는 자도 있었지만 지목당한 사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미신을 믿는 자였던 것이지요. 그 사내가 한 발 물러서며 두목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 저는 좀... 두목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어린애 말에 겁을 먹냐며 당장 덤비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지목당한 사내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다른 사내들도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막손이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막손이는 죽으림을 다해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골목을 꺾고 담을 넘고 풀숲을 헤치며 달렸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얼마나 달렸을까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에야 막손이는 깊은 산속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이를 내려놓고 나무에 기대앉았지요. 내가 아까 한 말 사실이냐?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로 그 사내의 얼굴에 흉사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막손이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이의 말이 사실이든 아니든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은 분명했지요. 그날 밤 둘은 산속 동굴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막손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노리고 있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목숨을 잃을 터였지요. 막손이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졌어요. 다음 날 아침 막손이는 산을 넘어 다른 고을로 향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험한 산길을 걸었어요. 엿지게는 장터에 두고 왔으니 이제 엿장수도 아니었지요. 가진 것이라곤 품에 넣어둔 동전 몇 잎과 등에 업힌 아이뿐이었습니다. 막손이는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요. 사흘을 걸어서 낯선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막손이는 우선 주막에서 허드레시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며 겨우 밥 한 끼를 얻어먹었지요. 아이는 주막 구석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막손이가 단단히 일렀기에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름쯤 지났을 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남원의 박치수가 관아에 잡혀갔다는 것이었어요. 노인이 관아에 고발을 했고 조사 끝에 박치수가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가 나왔지요. 박치수는 곤장 100개를 맞고 귀양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막손이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박치수는 잡혀갔지만 그가 보낸 건달패는 여전히 막손이와 아이를 찾고 있었어요. 돈을 이미 받았으니 일을 끝내야 했던 것이지요. 건달패 두목은 막손이를 놓친 것이 분했습니다. 게다가 그날 밤 아이에게 지목당한 덩치 큰 사내가 정말로 죽었어요. 술에 취해 다리에서 떨어져 목이 꺾인 것이었지요. 건달패 두목은 오싹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로 사람 죽을 것을 알아본다면 자신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두목은 더욱 독하게 막손이와 아이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현상금까지 걸었지요. 엿장수와 어린 아이를 데려오면 50냥을 주겠다고 소문을 퍼뜨렸어요. 어느 날 저녁 막손이가 일하던 주막에 낯선 손님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에 몽둥이를 든 자들이었어요. 막손이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자기와 아이를 찾으러 왔다는 것을요. 막손이는 재빨리 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어요. 막손이는 또다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깊은 산골 마을로 숨어들었어요.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이었지요. 버려진 움막 하나를 발견해서 그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낮에는 산에서 나무를 캐고 밤에는 아이와 함께 움막에서 잠을 잤어요. 한 달이 지나자 둘은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막손이는 날이 갈수록 야위어갔고 아이도 얼굴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을 판이었지요. 막손이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 아이가 막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막손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 탓이 아니라고, 나쁜 놈들 탓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차라리 자기를 버리고 가라고, 그러면 아버지는 살 수 있다고 했지요. 막손이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라. 너를 버릴 바에야 나도 같이 죽겠다. 아이는 막손이의 품에서 오열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요. 막손이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자기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며칠 뒤 막손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숨어 살 수는 없었어요. 언젠가는 들킬 것이고 그러면 둘 다 죽게 될 터였지요. 막손이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이 상황을 끝낼 방법이 없겠느냐고요. 아이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 사람들 두목을 직접 만나야 해요. 제가 그 사람 얼굴을 봐야 해요. 막손이는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아이는 두목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약점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람 얼굴에는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다 보인다고 했지요. 막손이는 위험하다고 했지만 아이의 눈은 단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막손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며칠을 걸어 건달패 두목이 있다는 고을에 도착했어요. 두목의 이름은 곽삼이었고 장터 뒷골목에서 노름판을 운영하며 온갖 나쁜 짓을 하는 자였지요. 막손이는 일부러 장터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상금을 노리는 자들이 알아서 두목에게 데려다 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예상대로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사내들이 둘을 애워쌌습니다. 막손이와 아이는 순순히 끌려갔어요. 골목 깊숙한 곳에 있는 허름한 건물 안으로 들어섰지요. 안에는 곽삼이 앉아 있었습니다.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에 칼자국이 나 있는 흉악한 자였어요. 막손이는 아이를 등 뒤로 숨겼지만 아이는 오히려 앞으로 나섰습니다. 곽삼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놈들이 제 발로 걸어왔군. 수고를 덜어줘서 고맙다. 곽삼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하들이 다가오려는데 아이가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건물 안을 꽉 채울 만큼 또렷했지요. 3년 전 7월에 사람을 죽였지요? 곽삼의 손이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웃음기가 싹 사라졌어요. 부하들도 멈칫하며 두목을 바라보았지요. 아이는 곽삼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30살쯤 된 장사꾼이었어요. 강가에서 죽여서 물에 던졌지요. 그 사람 혼이 아직도 따라다녀요. 곽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일은 곽삼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어요. 3년 전에 거래가 틀어져서 상대를 죽이고 시체를 강에 버렸지요. 증인도 없었고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이놈이 무슨 소리를. 곽삼이 더듬거렸습니다. 아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5년 전에는 절에서 돈을 훔쳤지요. 스님을 때려서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곽삼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두목이 험한 짓을 많이 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니 눈빛이 달라졌지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검은 기운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관아에 잡혀가요. 목이 달아나요. 곽삼이 주춤 물러섰어요. 사실 요즘 들어 불안했습니다. 관가에서 건달패를 소탕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까지 알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요. 내 놈, 도대체 뭐냐? 곽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손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이 아이는 사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가 보이는 재주가 있소. 당신들이 아무리 쫓아다녀도 이 아이 눈은 못 피하오. 곽삼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당장 둘을 죽여버리고 싶었지만 부하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두목의 비밀을 알게 된 부하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충성스럽지 않았지요. 어떤 자들은 슬슬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건물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포도청이다. 아무도 움직이지 마라. 문이 박살나며 포졸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곽삼은 당황해서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되어 있었어요. 부하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곽삼만 덜미를 잡혔지요. 막손이는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이가 산을 내려오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해두었어요. 주막에서 만났던 노인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지요. 노인은 퇴직한 관리였고 아직 관아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막손이의 편지를 받은 노인이 포도청에 손을 써서 이날 건달패를 소탕하게 된 것이었어요. 곽삼이 끌려가면서 아이를 노려보았습니다. 두고 보자, 이놈들. 아이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두고 볼 일 없어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해요. 곽삼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이미 손에는 포승줄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곽삼을 질질 끌고 나갔어요.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요. 막손이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해냈다. 아이가 막손이를 올려다보았어요. 아버지가 편지 보낸 거잖아요. 막손이가 웃었습니다. 둘이 함께 해낸 것이었지요. 곽삼이 잡혀간 뒤로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건달패는 뿔뿔이 흩어졌고 막손이와 아이를 쫓는 자도 더 이상 없었어요. 둘은 오랜만에 편안한 밤잠을 잘 수 있었지요. 막손이는 다시 엿장수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 지게를 장만하고 엿가락을 만들어 장터에 나갔어요. 예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아이는 막손이 곁에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엿지게를 따라다니며 손님을 맞았고 틈틈이 막손이를 도왔지요. 손님들이 아이에게 말을 걸면 수줍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예전처럼 사람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일은 없었어요. 그해 가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막에서 만났던 노인이었어요. 병이 완전히 나은 노인은 혈색이 좋아져 있었지요. 노인은 막손이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덕분에 목숨을 건졌고 불효자식도 벌을 받았다고 했어요. 노인이 막손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 키우겠소. 그를 가르치고 좋은 스승을 붙여주겠소. 막손이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노인의 제안은 아이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였습니다. 양반집에서 자라며 글을 배우면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을 터였지요. 막손이 같은 엿장수 밑에서 자라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어요. 막손이가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막손이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어요. 눈에 불안한 빛이 어려 있었지요. 막손이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버림받을까 두려운 것이었어요. 막손이가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노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막손이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는 제가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한 저는 절대 이 아이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노인은 한참을 막손이와 아이를 번갈아 바라보았어요. 그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다고 두 사람의 인연을 끊을 생각은 없다고 했지요. 대신 노인은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이에게 글을 가르쳐 줄 스승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서당에 다니기 어려우면 막손이네 집으로 훈장을 보내겠다고 했지요. 막손이는 그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는 15이 되었고 이제 제법 의젓한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노인이 보내준 훈장에게 글을 배워 과거에 응시할 수준이 되었지요. 하지만 아이는 과거를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막손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벼슬 자리에 앉으면 사람들의 얼굴을 봐야 해요. 누가 죽을지, 누가 망할지 전부 보이면 괴로워요. 막손이는 아이의 마음을 알았어요. 아이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었지요. 그 짐을 내려놓고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럼 뭘 하며 살고 싶으냐? 아이가 막손이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아버지처럼 엿장수하면 안 돼요? 막손이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녀석이 별난 소리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지요. 둘은 나란히 장터로 향했습니다. 찰칵찰칵 가위 소리를 내며 걸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엿을 팔고 있는데 한 양반이 다가왔어요. 아이의 소문을 듣고 왔다며 자기 얼굴 좀 봐달라고 했지요.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양반이 돈주머니를 내밀었습니다. 100냥을 줄 터이니 내 관상 한 번만 받아오.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막손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람 얼굴을 팔지 않습니다. 여시나 사가시지요. 양반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엿 한 가락을 사서 돌아갔어요. 아이가 막손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 후회 안 해요. 저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막손이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사람 얼굴을 팔아서 사람을 잃고 싶진 않았다. 아이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재주를 이용하려 들지 않고 그냥 자기 자체를 사랑해준 사람이었지요. 장터에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막손이와 아이는 나란히 서서 엿을 팔았어요. 찰칵찰칵 가위 소리가 봄바람에 실려 퍼졌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입니다. 얼굴을 보는 눈보다 사람을 품는 마음이 더 귀하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희월 야담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